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1번 김소미, MC 2번 한경희입니다. 와. 저희 녹음실 마이크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너무 선명하게 잘 들리는 목소리. 네, 그리고 남이 해준 세팅 너무 좋네요. 어느덧 시즌 5로 돌아온 디자인 FM입니다. 맞아요. 사실 시즌 4하고 저희가 약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종영한 줄 알고 저한테 와가지고 디자인 FM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종영했다고 안 했는데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맞아. 다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맞아. 사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준비 중이에요. 뭐 하면 하는 거고 이런 마음. 맞아. 하지만 우리가 쫌쫌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치. 근데 너무 좀 짜릿했지. 경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각자의 근황을 조금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지금은 2023년이고 올해 유난히 좀 다사다난한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한 2023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 디자이너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35살이 또 돼버렸잖아요. 두 번째 2차로 만 나이가 없어져서 그래서 또 그럼 나는 10년 뒤에는 어떻게 뭘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스스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나? 계속 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한 해가 되었네요. 벌써 지금 연말인가요?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 소민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진짜 매일같이 머리에서 김이 나고 뭐 지금 이제 저희가 경력이 다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이 쉬워질 만도 한데 안 쉬워져. 매일매일 새롭게 뭐가 힘들고 매년 알 수 없는 과제가 새로 생기고 전에 어려웠던 일들이 분명히 좀 쉬워졌을 건데 그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경험이 새로 업데이트되는 끝없이 적이 몰려오는 타워 디펜스 게임을 하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경험치가 올라가고 있으니 근데 좀 그만 올라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꿀 빠는 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저는 버튼 하나를 누르면 나머지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상을 항상 하는데 네. 그 단계에 내가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이라서 여기서 잠깐 지나가세요 멈추세요 이러고 내가 누르고 내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은데 뭐 20년 차 30년 차 되면 좀 괜찮아지려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10년 뒤에도 이런 얘기 하고 있겠지 뭐. 경희님은 특히 올해 이제 독립을 하셔가지고 더욱더 다사다난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의 따뜻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손에 손잡고라는 스튜디오를 오픈은 했는데요. 뭐 네. 아직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이제 회사 다닐 때에는 막연하게 이제 그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벌어지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막연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깨닫는 일이 많고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인하우스에서 뭔가 다른 외주 스튜디오로 줄 때는 일을 주는 경우에는 작가님 아니면 업체 약간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혼자서 일한다는 게 되게 보여지고 싶어 하진 않는데 뭐 인원이 몇 명이세요? 물어보면 일단 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너무 소규모로 하는 못한다 라든지 너무 인원이 적어서 이만한 캐파의 일을 맡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막 되게 1인 스튜디오인 거 신경 안 쓰고 막 일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런 혼란스러운 걸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 이 개인 사업자인 거잖아요. 프리랜서이자 개인 사업자인 그런 서류상으로 애매한 그 신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것저것 사각지대에 놓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무섭네요. 되게 1인이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회사고 업력이 있으니까 클라이언트랑 일을 할 때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도 좀 이제 그 업력과 딜의 경험치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회사로서 할 수 있는. 근데 개인이면 그걸 부딪힐 때 설득력을 그냥 반대쪽에서 1인이시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1인인데 회사라니까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뭐 견적서나 계약서를 써야 될 때가 오고 있고, 그 전까지는 쓰더라도 이제 제가 제안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썼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보고 피드백을 주세요라든지, 뭐 견적서도 옛날에 많이 써보긴 했지만, 제 회사가 아니니까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약간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되게 꼼꼼히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만큼
돈을 받았을 때 내가 이만큼 뭐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더 이런 서류 문서 작업에 친해야 되고 거기에 써 있는 단어나 문장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런 필요가 좀 있겠더라고요. 맞아. 저도 이제 관리직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대부분은 뭘 서류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기. 그 서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 노려보기.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그냥 그 서류라는 거를 있었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경희님도 말한 것처럼 뭐 그전에 쓰던 양식대로 그냥 만들어 보기라든지 그전에 우리가 뭐 이런 비슷한 일 했을 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대강 생각하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보내면은 상대방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기분이야.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럴 때도 진짜 많고 될 때도 왜 되는지 모르겠고 안 될 때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냥 일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서로 모른 채로 서로 기분 나쁘게 끝나는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뭐 애매하게 명시된 어떤 조건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달랐던 거라든지 뭐 하다못해 지급일자 같은 것도 뭐 애매하게 써 있는데 끝나면 준다 이랬는데 그게 끝났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저기는 생각을 안 해. 맞아. 그 진짜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짚어내지 않고 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 이제 사건이 지나고 나서 잘못됐나? 뭐였을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찝찝한데? 이렇게 하고 그때서야 이제 뭔가 검색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는 안 그랬는데요? 님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잘못했나 봐. 맞아. 이상하다. 어떡하지? 근데 뭐 되돌릴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든지 그럼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이미 지나고 버렸거든. 이미 나는 그렇게 하기로 다 끝나버렸고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 채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지? 그치. 이제 와서 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기에는 내가 약간 좀 치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든다든지 일 다 끝나는데 막 3개월 전에 연락했던 누구누구입니다. 님은 그렇게 일하셨으면 안 되셨습니다. 너 사실 계약서에 나한테 돈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라든지 뭐 약간 그런 게 아무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말하기 좀 애매하다. 시간이 애매하게 지났고 이러면 이제 그냥 슬프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냥 초코 케이크 먹고 있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맞아요. 교훈 없이 흘러가는 거 아닌지. 그 초코케이크 같이 먹는 친구들도 있거든. 진짜 뭐 이랬어. 짜증나지 않냐? 이러면 뭐래? 막 야 팬케이크도 시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들 저희만이 아니어도 진짜 많은 디자이너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나머지 아무 진행도 안 한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면서 그냥 잊으려고 애써 노력하고 막 꿈에 막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가 뭔가를 당했는데 당한 건지도 모르는 채로 지나간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냥 그게 초코케이크 먹고 끝나면은 되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앞으로 뭔가 업을 계속 한다면 그거를 발전시키고 수정하고 그럴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한테도 좀 물어보고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어떻게 해결할지도 있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게 만들려면 우리가 뭘 했어야 됐는가를 알아놔야지 앞으로 비슷한 일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서로 나는 이랬는데 됐어, 나는 이랬는데 안 됐어 이런 경험을 나누는 수준이라면은 그런 맥락에서도 어쨌든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 올해 2월에 견계잘쓰 워크숍이라는 걸 저희가 했잖아요. 견적서 계약서 잘 쓰고 싶다. 그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님을 모시고 디자이너가 어떤 법적인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고 하면서 이거를 우리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전문가가 동석을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세상에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고 시야가 트이고 막 귀가 열리고 등등 이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번 시즌에 저희가 2023년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 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2기 활동으로 빠띠의 지원을 받아서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노무사님, 변호사님 이렇게 모시기로 했는데 우리 디자이너들끼리만 이렇게 막 앓고 초코케이크 퍼먹고 막 그랬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1화에는 노동과 정당한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서유경 변호사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요,
지금 현재 변호사 그리고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 광화문에서 법률사무소 아티스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리걸 디자인 그리고 콘텐츠 계약 같은 거를 가르치고 있고요. Once upon a time 과거에 디자이너로 일을 한 경력이 있는데 사실 대단한 디자이너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궁금한 게 많은 디자이너였지. 저는 이제 막 조형적이고 장식적이고 예쁘게 이런 부분보다는 좀 원활한 거래 경험이라거나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그걸 디자이너 서유경의 이름으로 물어보면 약간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법을 배우고 나니까 이건 굉장히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인데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설탕 초코 케이크로 이제 치유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설탕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문제와 그 사회적 상식과 그 규칙과 그다음 우리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거니까 이제 설탕과 상식의 그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때 경계자수 워크숍 때 경계자수 워크숍을 준비한 준비팀원들하고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이 워크숍 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서 얻은 상처는 돈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단 거 먹고 해결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빠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해결을 못 한다고 그냥 생각했거든. 근데 그러다가 몸무게 10kg 금방 찌고 당뇨를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아. 저는 그 이제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문제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발생했으면은 그 좀 직시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고민을 풀어가는 게 힘들면은 사실 사람이 회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나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나의 동료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은 직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하고 용기가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괘씸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계잘스 워크숍에 참가를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건 사고가 뭔가 되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뭔가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 내 앞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야만 내가 그걸 마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그 예시를 되게 갖고 와주셨잖아요. 그 사건 예시에서 내가 클라이언트일 땐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그 당사자일 땐 어떻게 할지 막 그런 거를 이제 막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그 팀에서 받았던 예시가 인스타 DM으로 이렇게 업무 포스터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근데 저희가 아직 미정이어서요 약간 이런 사연이었어요. 그게 너무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너무 일상적이고 있을 법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시시각각 어쩌면 지금도 워크숍을 하고 있는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그거가 이제 제일 쉬웠던 게 저희가 했던 계약서 쓰기였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써 있는 단어들도 막 되게 어렵고 그 문장도 읽기 싫고 막 그래서 약간 대강 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 워크숍 하고 나서부터는 좀 꼼꼼히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문장 하나하나를 어떤 뜻인지 좀 자세히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다. 생각보다 사건 사고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다. 맞아. 부지부식간이 생기고 네. 어떤 악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도 그냥 생길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그리고 막 그런 거 심지어 디자이너님 불편하실까 봐 이러면서 디테일한 거 얘기 안 해. 얘기해줘. 재료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게 법은 현실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만 보게 되면 그 이면에 있는 법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해설자가 필요했는데 저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자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해설서를 공부하기로 한 거죠. 그 관련해가지고 리걸 디자인이라는 단어의 뜻, 맥락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자인 법이라는 거에 좀 더 익숙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디자인 저작권, 디자인 보호법, 저작권법 그런 것들이 익숙한 것 같은데 리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랑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이라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디자이너가 배워야 될 법 이래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전부 다 지식재산권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저작권은 참 중요합니다. 디자인을 보호해야 되고요. 특허청에 어떻게 출원심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객체의 문제예요. 객체.
주체의 문제를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거래를 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은 사실 계약의 문제예요. 계약의 문제, 주체의 문제인 건데 보치다 보면은 뭐 지식재산권법 교육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같은 변호사,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대리인이잖아요. 저희가 공부를 해오는 거.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의 어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대,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있대, 이걸 법적으로 권리화를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공부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이너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외주 디자이너들은 저작권을 다 넘겨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저작권법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저작권이 없는데 그걸 왜 가르쳐줘. 그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왜 저작권이 있었다가 왜 없어지지? 이걸 공부를 하는 거는 계약법을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계약과 그 저작권법이나 뭐 디자인보호법 이런 객체에 관한 거,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에 관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디자인과 관련한 거래 경험 혹은 디자인 보호 법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논의가 되어 온 부분.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리걸 디자인, 즉 법과 제도에 관한 경험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지라고 하는 거를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법과 제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경희님이 계약서 읽기가 조금 껄끄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 자체가 불편하고 글씨도 폰트도 별로 안 이쁘고 그 A4 용지에 뭐 한글과 컴퓨터로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아래야 한글로 주고 그러니까 맥에서는 고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계약서 자체가 정말 못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계약서에 관한 경험 자체가 꼭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싫은 경험을 왜 싫은지 발견을 해보고 디자이너들이 거래와 계약에 관한 개념들 그리고 그 경험들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징검다리를 놔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들도 그 디자이너를 뭐 진짜 못돼가지고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지를 정확히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시각적인 결과물로 낼 수가 있지. 왜냐하면 시각이 가장 빠른 그 감각기관이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일단은 디자이너들의 거래 경험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견적서와 계약서 같은 게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매체로 종이가 아닌 다른 매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보고 있어요. 보다 폭넓게는 뭐 학교 폭력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걸 솔직히 사람들은 잘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정표, 맵이라고 하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법과 제도에 관한 경험을 어떻게 원활하게 우리가 길러줄 것인가 그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리걸 디자인 영역이죠.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런 훌륭한 서유경 변호사님과 이번 시즌에서 저희가 어떤 거를 하게 된가요? 저희가 일단은 디자이너가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깜짝 놀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짜릿한 상황들.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노동 그리고 정당한 대가, 그러니까 나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받는 방법, 요것에 대한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 그 다음으로는 내가 어떻게 나의 일의 양과 범위를 정의하고 그것을 계약서의 형태로 만들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했던 거지만은 디자인의 저작권이나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남의 권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디자이너들이 처할 수 있는 법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상상해보고 그것을 같이 미연에 방지하는 생각들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여러 가지 받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란 사연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같이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이번 시즌들은 구성이 돼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대망의 1화의 첫 번째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동그라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디자이너 동그라미입니다.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경력을 쌓고 독립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작업물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면서 소소하지만 나름대로 탄탄하게 독립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인스타그램에 올린 포트폴리오를 보고 꽤 큰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함께 협업하고 싶다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도 그분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던 차라 얼떨떨하기도 하고 드디어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부푼 마음을 안고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땡땡 커피만의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세컨드 브랜드로 라이프스타일 굿즈샵을 만들 생각인데 우선 로고를 시작으로 이후에 메뉴판이나 간판, 앞치마 등등 전반적인 브랜딩을 맡기고 싶다는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산이나 기간은 제한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큰 브랜딩은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하나 고민하다가 몽에 검색해봤는데 무슨 로고 디자인은 10만 원 미만도 있고 브랜드 디자인도 100만 원 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먼저 제안을 받기도 했고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 로고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150만 원을 제안했고 클라이언트는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이후 꽤나 자주 오프라인 미팅을 했는데 회의 때마다 드립커피랑 에클레어를 주시면서 카페 자랑을 2시간씩 하고 아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 뒷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뭐 흥미롭다, 재밌다 하던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서 프로젝트 진행이 계속 더뎌지더라고요. 결국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어보니 총 32가지의 디자인을 제안했는데 아직도 로고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정에 수정이 거듭되면서 로고 디자인 버전이 앞치마, 수건, 명함, 각마다 다 다른 상태고 이 일 때문에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혓바늘도 나고 그랬어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좀 울먹였는데 오히려 그분이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파트너십 없이 일하면 안 된다. 너 나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섭섭하다 라는 하소연을 1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엔 화풀 나고 하면서 조만간 평양냉면에 소주를 사준다고는 끊더니 달랑 30만 원을 입금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대로 된 계약서도 견적서도 없는 상황인데 왠지 크게 잘못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프로젝트 언제쯤이야 끝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당한 값인지는 모르겠고 약속한 견적 금액이나 받아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공론화라도 해야 할까요? 아유, 정말 눈물이 납니다. 눈물 콧물이 나는 사연이네요. 진짜.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진이 다 빠지네요. 저 이제 평양냉면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나 근데 너무 이런 카페에 벌써 가본 것 같아. 그 평양냉면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막 일단 가게가 좀 어두울 것 같고요. 네. 왠지 이렇게 나무랑 철이 많은 가게일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머리는 없고 수염은 많은 분이 운영하실 것 같고. 저희가 이런 카페가 어딘지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왠지 이미지가 그렇다는. 이게 이런 사건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한 2달에 한 번씩은 꼭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요? 세상에. 그 생각보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사건은 벌어지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그쵸. 네. 이거 보면서 진짜 할 말 많았는데 이게 디자인 에이전시 경력을 쌓고 독립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2년차 디자이너. 이 시점에서 약간 이분에게 예상된 슬픔이 지금 하이패스로 깔려 있구나. 저기잖아요. 지금 보시고 이제 견적 들어온 거 보고 이렇게 큰 건 어떻게 예산을 짜야 하지 한 다음에 크땡에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럼 난 150만 원. 여기서 너무 눈물이 났어 일단. 150만 원이면 뭐 좀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먼저 제안을 하셨어. 근데 로고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이거만 하나만 넣으면 너무 좋지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나. 그치. 왜냐면 나는 월급을 이제 150만 원 비슷하게 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 뭐 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치.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거 말고 한 5가지 일 동시에 더 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뭔가 이분을 탓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고. 많지. 근데 이 크땡
같은 곳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 상황인 게 거기가 워낙 일정이 짧고 비용이 너무 싸고 이렇긴 해도 그게 내용이 정해져 있긴 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로고 하나, 무슨 어플리케이션 2종, SNS 뭐시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다, 총 기간은 얼마다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긴 하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분이 로고를 32가지를 만들 일은 안 생겼겠지. 똑같이 150만 원을 받더라도. 맞아요.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플랫폼 자체에서도 뭔가 이렇게 안내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뭐 당신 입금해야 됩니다. 뭐 입금하려면 너는 뭐 서류를 입력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최소한의 그런 거 없어요? 맞아. 없대요. 없어요? 아, 없구나. 충격적이다. 그럼 그 플랫폼 모아는 뭘로 돈 버는 그러니까. 거예요? 매칭. 취소합니다. 모든 발언을 네네네. 취소합니다. 네, 모든 발언 취소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공격은 거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 최소한의 그것도 없고요. 아니 저는 그 원티드에 프리랜서 등록하는 걸 몇 번 해봐서 네. 그걸로 성사돼서 일은 해본 적은 없는데 미팅 가기 전까지 꽤 이렇게 단계를 잘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팅을 내가 뭐 매칭을 요청했다. 미팅이 성사됐다. 미팅하고 나서 뭐 어땠는지 뭐 얘기해달라 뭐 이런 관리 같은 게 좀 있고 뭐 표준 계약서는 뭐 이런 거를 쓸 수도 있다라는 뭐 안내도 약간 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크이랑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게. 그렇지 않군요. 근데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거기에 있는 거를 참고해서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참고인데 내 기준으로 삼는 기준이 되는데 적정한지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분의 이 좋게 말해서 너무 착한 성격 마음이 계속 아픈 거지. 막 똑부러지게 저 왜 돈 안 주세요? 말을 못하고.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이 아파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마음만 아프다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모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30만 원 받고 끝나 이분이. 그리고 인스타에 이제 까만 배경에 흰 글씨로 공론화 글 썼다가 이게 명예훼손. 사실은 돈을 못 받은 문제가 본질인데 네네. 고소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스타에 글 돈을 썼다가. 못 받은 분이. 예,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사건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회사 그러니까 이 카페를 저격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카페를 저격해서 허위사실 그 유포로 업무방해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걸려서 오세요. 형량 더 센 걸로. 어떻게 150만 원 받고 싶었는데 그죠?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쭉 읽어봤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네. 일을 끌려가서 하는 느낌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대로 해보지 않고 죄송해요. 크땡이 그러니까. 네네네. 크땡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업체가 그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해줬어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실무 경험만 있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거래 경험이나 돈을 주고받는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적은 사람이다.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이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좀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유 안타깝다 힘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이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력이 모자라고 스튜디오를 오픈한 것도 완전 초기다 보니까 자기 노동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내 값을 산정을 하고 일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 이런 전 과정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회사에서도 지금 막 들어온 사람한테 뭐 실무시키기 바쁘지 어떤 이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클라이언트랑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하라 이런 큰 그림을 배우기는 어렵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뭐 전혀 안 가르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전 미팅에서 듣기로는 서유경 변호사님은 좀 수업에서 그거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수업이 아예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큰 전제로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 혹은 이제 그 기준을 잡기 위해 본인이 하면 좋았을 법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 것 자체가 사실 판타지예요.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과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자. 그런데 갈등에는 고통만으로 끝나는 그 귀결, 그 배드엔딩만으로 끝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배드엔딩이 아니라 이 갈등과 고통을 겪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다시 건강한 거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냐. 분명히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모범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배드 케이스만 나열을 해놓고 얘도 이렇고 쟤도 저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업계가 이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같이 함께 불행해지십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아. 그러면 이제 막 여기는 안 돼. 이민이 답이야. 내가 디자인을 10년 해봤는데 디자이너는 35세가 끝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직종을 구하려고 하시거나 그런 방법보다는 이 갈등을 겪어내고 조금 단단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다시 사연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공감의 측면에서 읽어주셨지만은 저는 이제 이 사람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걸 읽었어요. 그래서 일단 2년차 디자이너 동그라미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은 실무 경험만 있는 거지 거래 경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왠지 20대 중반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시기에는 내가 조금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 그다음에 열정이 좀 가득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술적으로나 이 스탯을 평가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에 대한 견적 같은 게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불길했던 단어가 있어요. 메시지. DM을 보낸 거겠죠? 아마 이게 공식적인 채널로 일을 받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메시지로 이야기를 오가게 되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죠? 소민님 안녕하세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통해서 작업물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칭찬부터 받아요. 여러분. 네네네. 칭찬부터 받는데 뭔지 거기다 알 것 대고 저는 이런 조건으로 일을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이거 바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메일로 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리고 메시지로 일을 하면요. 엄지손가락으로 글자를 치는데 내가 미리 마련해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면 짧게 대화가 오갈 수밖에 없어요. 대화의 맥락도 좀 분산이 되기 쉽고.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던지는 말에 끌려가기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 과정에서는 메시지를 주셨어요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요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업무에 관한 것은 이메일로 땡땡땡@.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의견을 드릴게요라고 하는 한 번의 에어 쿠션이 존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어서 이제 얼떨떨하기도 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상대방에 대한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거의 한 5줄, 6줄에 관한 문장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괜찮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이래요라고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계약서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문장이 5줄, 6줄 이상 들어가나요? 당사자 가로치고 이하 이제 무슨 회사는 갑으로 표시한다. 요 정도로 딱 표시를 하죠. 세 글자 이상 넘어가지 않죠. 예, 계약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나 상상력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 당사자인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창한 상대방에 대한 묘사를 본인의 심리,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상대방하고 일을 하면은 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구나 비로소 그런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네. 그럼 그 기대감을 가진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미팅에 참여를 해서 얘기를 나눌 때 미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 미팅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막 기대를 해버리고. 예.
거래 경험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우리가 도로를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안개가 끼어 있는 거야. 전방 주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도 안 보이고. 네, 차선도 안 보여. 바로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운전만 열심히 해서 가다 보면은 사고 나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분은 좀 기뻐 그게.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수록 아무 음식이나 먹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폭식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체하죠.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초연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일단은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거래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메모를 했어야 되는 사람인 거지. 야, 그러면서 이 카페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미팅에 참여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왔네요. 심지어 이 사람한테 미팅할 때마다 막 커피도 주고 빵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더 흐리한 거지 막 이렇게. 에클레어 줬대. 드립 커피에. 안개를 막 분사를 계속 앞에다가 분사기를 틀면서 간 거 있었던 거죠. 드립 커피도 막 커피 설명 막 길게 해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본질하고 에클레어하고 이제 그 뒤바뀐 사건인 거죠. 그런 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내용을 봤는데, 그래, 뭐, 크땡 같은 그런 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건 좋아요. 진짜 이건 레퍼런스 참고죠. 참고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서 내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 한경희 디자이너는 뭐 10만 원에 하고 김소미 디자이너는 100만 원에 하네.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겪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찾아봐서 독이 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예. 자기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기도 굉장히 쉬운데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끌려가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 가격 테이블을 조금 마련을 해놓는 게 필요하거나 내가 내 가격 테이블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은 내 가격 기준은 정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단은 가격 테이블에 대해서 내가 마련을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업계 현실을 모르는데 난 5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의 난이도가 얼만큼 되는지도 모르는데 난 50만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경험이 부족하니까 일단 블랭크 표시를 해놓고 이 카페 사장님이 도대체 얼마를 부르시는지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본인 깜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비워놓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왔던 게 로고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무슨 백반집에서 반찬 떨어지면 말씀해 주세요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찬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잖아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연예인이 왔어요. 네. 그 연예인이 제육볶음만 시켰어. 그런데 그 연예인한테 우리 연예인이 다녀갔다는 걸 알려주면 우리 식당이 번창하겠구나. 제육볶음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 시켜주세요. 거덜나겠죠. 네. 그래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150만 원을 받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계약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단 일을 넘겨주셔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네 또 클라이언트 분이. 예, 그리고 기간 같은 것도 별로 이제 정해지지 않으셨고 그래서 150만 원에 불확정 기한부, 불확정 범위의 계약을 하신 거네요. 이거 예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 부분은요. 클라이언트가 잘못했어 이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클라이언트의 잘못은 그거예요. 뭐냐면 디자이너가 이렇게 약간 똥볼을 찬다라고 하죠. 똥볼을 차고 있으면 당신은 똥볼 차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을 해서 알려줄게라고 말하지 않은 그 부분이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걸 뭐 굳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야, 저 디자이너가 참 열정이 높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시킬 거 다 시키셨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했지 여기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제일 싶었던 게 이제 평양냉면을 소주 사준다고 30만 원을 입금을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정말 잘못하신 거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번호나 이런 거를 사실 입금을 하고 나면은 이게
자칫하면요, 나중에 계약의 중간 해지에 대한 합의금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돈 함부로 받으시면. 예, 법원이나 이런 게 소송 같은 걸 하시면요, 네. 상대방한테 일단 돈 받지 말고 음. 버텨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음. 왜냐? 우리가 지금 분쟁이 생겼는데 원래 150만 원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계약을 정확하게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계약은 중도에 합의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합의 해지를 하든 뭐 법적 해지가 되든 계약상 해지가 되든 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30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됐고 우리 이제 끝냅시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그때 30만 원 받고 떨어지기로 한 거 아니었냐. 합의 해지를 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 라고 잘못 오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평양냉면의 소주가 아니라 30만 원에 대한 입금을 받았는데 내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었죠. 네. 그럼 이분은 지금 본질이 아닌 걸 너무 많이 쓰셨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억울한 마음은 알겠는데 억울한 마음과 현명한 대처가 이제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웃자면 좋아. 이 사람은 혓바늘 돋았는데. 그래서 이분께는 씁쓸한 위로와 따끔한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해 주신 거를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내가 일하는 그리고 나의 어떤 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처음에 생각했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이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을 바탕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싸게 예를 들어서 이 카페가 너무 내가 좋아하는 곳이니까 약간 할인을 해준다라든지 뭐 기간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기준 일을 세운다라는 것이 일단 출발점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기준을 만드는 게 마치 내가 무슨 10계명을 적듯이 나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뭐 일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장렬한 마음까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과정이거든요.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할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뭐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 납품을 하고 거래하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거래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험이나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질문을 하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납품을 하는 게 좋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야겠다.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해서 저 사람이 답변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뭐 메모를 해놓고 그 범위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죠. 그러게.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동시에 얕보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질문했다가는 저 디자이너는 아무것도 모르네. 그런 거는 카리스마 있게 디자이너가 제안을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상대방이 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맞아. 보이잖아, 그게. 오히려 그러면은 더 신뢰감이 없어요. 그냥 그 나이와 그 경험대에 맞는 성실함이 저는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질문하는 거를 약간 어려워하지 않는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모르는 거 물어본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기는 하죠. 쉽지 않지만 그냥 정말 모를 때는요. 그냥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사장님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소속 회사가 뭐 따로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를 어디에서 해서 어디로 납품을 하는 건가요? 그다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무엇을이죠. 이분은 무엇을이라고 질문 안 했고 로고 외 기타 등등 필요한 게 있으면 오마카세 스타일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만약에 정말 뭐 이제 그 오마카세 스타일로 내가 원스톱으로 내가 다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은 하는 것마다 제가 견적을 내겠다 아니면 일괄식으로 내가 턴키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턴키 계약은 경험과 경력이 많으신 분도 어려워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로고만 먼저 할게요라고 하는 한마디만 했어도 한마디만 맞아요. 했어도 네. 근데 사실 그 질문을 할 경우에
클라이언트 분들이 상당수가 아직은 미정이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그냥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면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던지 영 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로고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것만 우선 한 달 안에 합시다 라든지 이렇게 좀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나요? 미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더 난감한 거는요. 제안해 주세요. 맞아. 맞아. 저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네. 막 그게 또 이제 골치 아플 때는 본인도 상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연락하는 담당자도 저도 위랑 얘기를 해봐야 돼서 먼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럴 때 진짜 많거든요. 서로 이제 님이 먼저 알려주셔야 된다. 아니에요. 님이 먼저 알려주셔야 됩니다. 맞아.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상대방하고 내가 서로 뜻하는 게 합치가 안 됐어요. 그럼 그게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밀고 당기는 협상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냐. 내가 저 사람하고 일을 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분기점은요. 상대방하고 내가 인식한 게 딱 맞아떨어질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미정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정이래. 네.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미정이야. 그러면은 그 계약은 미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상대방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디자이너가 아주 극률한 마음으로, 사실 극률한 마음이라고는 좋은 표현이고 아주 호 플러스 구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왠지 내가 해줘야 될 것 같다. 맞아. 챙겨줘야 될 것 같다. 또 디자이너가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야 될 것 같다. 네, 왠지 상대방이 못한 거를 내가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디자인 업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구나라고 클라이언트는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해야 될 일조차 넘기는 게 굉장히 문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상대방이 해주는 거를 해결해주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걸 잘 제안을 하는 것도 디자이너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아까 턴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턴키 계약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몽땅 다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대신에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추가적인 정산 같은 거 귀찮아서 안 할 테니까 너한테 돈이란 돈을 다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알아서 님이 해주세요잖아요. 오마카세잖아요. 또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턴키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의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턴키 계약 같은 느낌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는데 님이 예산을 이거까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능하고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로고에 더해가지고 뭐뭐뭐 가능하고 1000만 원이다. 그럼 뭐뭐뭐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턴키 계약이다라는 말은 상대방도 나도 모르더라도 뭐 돈만 정해져 있고 내용은 안 정해져 있다라고 할 때 디자이너가 어떤 식으로 이 판단을 돌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 턴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 그거예요. 주어진 돈이 핵심이긴 하지. 근데 그 주어진 돈 안에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자인 업체한테 재량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서 다 매니지먼트를 해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디자인 업체는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계약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소민님과 같은 관리자급이나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존재해야지만 그 계약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퀄리티도 높고 계약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나 명확한 개념 없이 일단은 뭐 1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이요 이렇게 금액에만 집중을 하고 본인이 일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짤 것인지 그 능력이 없는 디자이너들은요 사실은 턴키 계약을 체결하지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본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턴키 계약을 하니까 나도 턴키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님 예를 들어 뭐 1,500만 원에 6개월짜리를
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패키지도 만들어야 되고 모두 만들어야 되고 모두 만들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잘 모르면 이제 그 인쇄 제작비나 이런 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일단 1,500이라는 숫자에 너무 흥분해서 1,500만 원? 짱인데요? 이러고 해버렸다가 자기 인건비는 빵원이 되는 약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빵원이 뭐예요? 마이너스 통 정도 그치. 들을 수 있지. 인쇄소에 돈이나 주면 다행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돈 준 입장에서는 너가 그 금액에 오케이 했고 뭐 그 금액에는 뭐 예를 들면 가제본이라든지 샘플 보는 비용 다 포함인데 왜 그거 안 해주냐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스스로 이제 그 항목 사육정을 되게 꼼꼼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두 디자이너님도 지금 턴키 계약을 바로 맡으면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사실은. 머리를 많이 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우리 팀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다른 프로젝트하고 그 조율 과정 이것을 마치 우리가 블럭 쌓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조율을 해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은 시간과 경험이 말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턴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디자이너님들께서 일단 금액은 커 보일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젊은 디자이너님들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범주를 특정을 한 계약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해봐야 되는 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거에서 놓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미팅 가기. 같이 회의에 참석하기, 맞아. PT하기,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인데 그런 거 사실 약간 빼먹기 좀 쉽잖아요. 그리고 막 인쇄소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감리 가기, 하다못해 인쇄를 하더라도 샘플비 그런 자잘한 것들. 그래서 그러는 게 예상치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으면 예를 들면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몇 개만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야금야금 해가는 그 과정이 주는 그 누적된 힘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큰 욕심 내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이제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가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해요. 뭐 작은 거 한 2-3개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하고 큰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일기처럼 적어보시는 것도 꽤 쏠쏠한 재미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견적서도 계약서도 뭔가 제대로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서의 형태로 이렇게 뭔가 왁구가 있는 그런 형태로 안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뭔가 자신이 어쨌든 일을 했고 이 일이 진행 중이다라는 과정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육체로 이렇게 증명을 하긴 힘든 거죠. 혓바늘 찍어서 막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분쟁이 터졌을 때도 입증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제를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생각해 볼게요 라는 씁쓸한 말과 함께 사라지세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명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은 예방의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 뭔가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요. 의뢰인으로 일단 받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의뢰인으로 받기가 힘들어. 제가 뭐 이분한테 뭘 증거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주장과 진술인 것이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본인이 카카오톡 같은 걸 막 캡처를 해줘요. 막 채팅방 이런 거 캡처를 해서 저한테 막 줘요. 근데 캡처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증거를 쓸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질이 그렇게 뭐 좋은 증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증거긴 증거니까. 근데 그 증거가 카카오톡 내용이 전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쭉 뽑아보면 한 2m 이렇게 돼요. A4 용지로 거의 한 30장 이상 이렇게 딱 갈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서 일부만 준단 말이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내가 유리하게 했던 말만 보여주고 싶고 내가 불리하게 했던 말은 변호사라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변호사하고 판사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준 카톡만 일단 보고 사건을 착수를 했다가 법정에 가서 반대 진술이 나온다거나 이 사람이 한마디로 자살골을 넣는 발언을 언젠간 했을 거 아니에요. 전 이 사례에서 자살골을 넣었던 그 발언은 로고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 발언인데 네. 이거를 만약에 법정에서 제가 봤다. 의뢰인한테 배신감이 뭐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의뢰인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그런 이 대화 목록을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사실 변호사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시간당 보수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십 건의 카톡, 수일에 걸친 그 카톡 내용을 읽는데 법률 비용 많이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제 사건 맡았으니까 변호사님의 시간은 모두 제 것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 하다못해 그러면 메일이라도 넘버링을 해서 뭐뭐뭐 그쵸. 하겠습니다. 6하원칙 그 한 문장이라도 네. 남겨놔야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혹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렇게 빈약하지만 종이 한 장이 흔들면서 이거라도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계약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계약서는 너하고 나하고 서로 틀린 말 하는 거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 거지. 이거를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로 정말 명확하게 기재할 거야 라고 하는 문서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시면요. 이런 문장도 가끔 있어요.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면은 그 계약 체결 이전이나 이때 구술로 얘기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의 효력이 더 우선한다. 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언적인 명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소송이든지 들어가면은 증거 제1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으로 나오는 게 반드시 계약서예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뭐 이제 우리가 서로 막 음성을 녹취하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게 계약상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가 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법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계약서는 당신과 나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을 기재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계약서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어느 선배들이 뭐 썼던 계약서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프랑켄슈타인 계약서라고 하죠. 프랑켄슈타인 계약서로 그냥 써버리고 그 다음에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녹취는 녹취대로 하고 이메일은 이메일대로 싸우고 그런 상태에서 오시면은 사실 그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도 굉장히 법률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네요. 이렇게 중요한데 참 간과되는 그렇죠. 마음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연의 프로젝트 의뢰가 만약에 소민님한테 들어온다면 소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보통 이제 저한테 개인 의뢰는 잘 안 들어오니까 회사로 의뢰가 들어왔을 텐데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카페가 작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공장도 있다 그러고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아는 걸 런칭하는 데면은 뭐 돈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1,500 이상 땡겨가지고 한 3달 잡고 이제 포폴더 싹 만들고 싶은데 왠지 느낌상 여기가 쓰고 싶은 돈이 500도 안 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그냥 들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내부 디자인으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메일 보내는 꼴을 보니 뭔가 체계도 없고 뭔가 일정이나 어떤 어디까지가 필요하고 뭐 어떤 범위에 쓸 거고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막 인스타 DM 같은 거 연락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없어 보이니까 돈을 잘 쓰지도 않을 것 같고 여기랑 일해서 즐거운 경험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메일로 해가지고 뭐 부가세 별도로 한 1,000만 원 그쯤 그냥 아예 비싸게 써버려가지고 한 로고 잡아드리고 서체랑 뭐 그냥 그런 기본 가이드 잡아드리고 명함 정도는 필요하실 테니까 그런 서식류나 뭐 사이니지나 해서 난이도가 쉬운 거면 5종 좀 어렵고 막 뭐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많이 해야 되는 거면 3종 그쯤 해드린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인쇄 사양 같은 거는 잡아드리고 인쇄소랑 뭐 컨택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제작을 우리가 해야 되면은 제작비는 뭐 따로 정산한다 뭐 이쯤 해가지고 1.5개월? 2개월? 뭐 요쯤 해서 한다. 이렇게 메일 보내고 뭐 이후에 다른 거 필요하면은 그거는 별도 협의합시다라고 메일을 보낼 것 같고 답장은 영영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되게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카페 자랑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 뭐지? 라는 런 할 준비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견적서를 보내겠다고 할 것 같고 제가 근데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이 예상을 이렇게 추측을 하겠죠. 네네. 뭐 대충 브랜드 만든다고 하니까 로고랑 뭐 박스 쇼핑백 하나랑 뭐 명함 카드 같은 거 하나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런 아주 최소한의 사양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로고 디자인할 때 생각보다 뭐 내가 시안도 만들어야 되고 레퍼런스로 찾아야 되고 그 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주면서 그거에 대한 돈이 이만큼 들 거고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한 달 정도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견적서 되게 쪼개가지고 쓸 것 같아요. 뭐 쇼핑백 디자인 1종 뭐 얼마 어쩌고 1종 얼마 그리고 이거는 뭐 시안이고 뭐 제작비는 따로고 막 그런 구구절절을 있는 대로 구구절절 달아서 보내고 이렇게 나랑 이렇게 할 거면 하시고 말란 말아라 라고 할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좀 하고 싶으니까 어필을 좀 하겠지. 너가 이런 브랜드 얘기했을 때 뭔가 공감이 됐고 나랑 하면은 이런 걸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런 걸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을 쓸 때도 내가 이런 진짜 실제로 했을 때 이 정도 받아도 아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숫자를 써서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조금 그 과정에서 좀 귀찮게 하고 뭐 원고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예를 들면 이래도 참고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그치. 숫자를 받고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만약에 견적서 이렇게 보냈어. 근데 뭐 디자이너님 저희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제가 500을 썼는데 100만 원밖에 없어서요. 막 이러면 그럼 100만 원이면 나는 뭐 예를 들면 로고 디자인 하나밖에 못 해주겠다. 대신에 100만 원에 해주고 뭐 너네가 나랑 합이 잘 맞으면 뭐 하나 더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디자인 수정을 그러면 이제 나는 많이 안 하겠다.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럼 내가 돈을 못 받는 대신에 기쁨이라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치. 좀 이렇게 챙겨서 그럼 내가 이거 너네 돈 싸게 해줄 테니까 내 의지를 좀 많이 넣고 포트폴리오 단단히 챙겨서 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사연에 있는 이런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미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구구절절 막 문서로 잔뜩 정리된 메일 보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힘들어해. 안 볼 것 같아요. 그러고. 안 보고 왜 이렇게 뭐지? 깐깐하게 하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근데 이제 경희님 얘기 들으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경희님이 자기가 일을 하는 프로세스를 말로 설명을 하잖아요. 나 그거 들으면서 경희님은 경험이 있고 그다음 본인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술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카페 사장님이 듣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알아듣기 힘들고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디자이너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남의 로고 진짜 잘 디자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경희님이 지금 말한 그 프로세스를 경희님만의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어요? 한 장으로 설명될 것 같거든요. 일을 하는 프로세스를. 저희 업무 프로세스를. 내가 대충 뭐 카페라든지 이런 거 브랜딩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뭐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미팅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판단하는 요 과정을 거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안 개발 과정을 거치며 세 번째로는 실제로 프린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프린트하고 뭐 상품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하는 업무는 1번에서는 뭐 ABCD 일이 있고 2번에서는 ABCD 일이 있고 이걸 쭉 나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거를 예쁘게 표시를 하셔서 카페 사장님한테 보여주시면 좀 반응이 달라졌을 것 같다. 메일로 막 이렇게 쓰지 않고. 예, 그거죠. 어차피 이메일을 쓰시면은 A 카페 사장님한테 보냈던 메일을 또 B 사장님한테 또 이메일을 쓴다고 그 또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러면서 되게 고민하시는데 템플릿 뭐 이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범위까지 이제 맡기실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이메일을 보내는 양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여기는 되게 일을 잘하는 스튜디오구나라고 인식도 줄 것 같거든요. 사실 나는 디자이너님들하고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 리걸 디자인 분야에서. 그러게. 그런 걸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맞아. 저희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조업인데 약간 IT 친화적인 곳들에서는 요즘 그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온라인에서 견적을 내실 때 예를 들어 뭐 박스 공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의 박스를 만들 거고 그 타겟은 어떻고 제작할 때 이제 최소 수량을 몇 개 정도 만들 거고 박스의 형태는 어떻고 종이는 무슨 걸 쓸 거고 이런 것들 선택하면은 견적이 그냥 쫘라락 나오게 돼요. 이 견적이 바로 나오기도 하고 이걸 그냥 접수를 시켜서 보고서 답을 주기도 하는데
요 프로세스가 그냥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걸 안 어려워하고 그 맡기려는 사람들도 그냥 요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들고 싶은 박스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스를 만드는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귀찮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딜을 하면서 막 전화하고 막 아니, 사장님 그래서 이거 뚜껑이 어떻게 닫힌다고요? 막 이렇게 할 거 없이 정리가 그냥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의 신뢰도도 엄청 올라가고. 그렇죠. 내용은 같은데 이메일로 구구절절하게 써서 보내면은 잔소리가 많은 말 많은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잘 정리를 한 그게 본인만의 뭐 가격 템플릿, 견적서 템플릿, 프로세스 템플릿이 있으면은 일 잘하는 디자이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걸 디자인을 해주기 전에 본인 거 먼저 좀 디자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좋다. 네,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그 한번 이렇게 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집에 가서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소미님 말씀에 그 이제 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미팅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바로 미팅이 있는 게 아니라 미팅에도 종류가 있어요. 네네. 탐색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답사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미팅도 있는데 그냥 미팅 잡혔어 나 왠지 계약할 것 같아 이런 막연함보다는 미팅이라고 하면 오늘은 탐색까지 오늘은 이제 이 업종에 대해서 지금 요 매장에 대해서 뭐 파악을 해보고 견적을 내보는 정도까지 근데 여기서 좀 아리까리하다 싶으면은 계약은 보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세그먼트를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럼 이제 에너지를 그만큼 세이빙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은 탐색 미팅을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뭔가 수주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미팅일 때 쓰는 에너지랑 이게 완전히 다르니까. 다르죠. 미팅만 하다가 나중에 진짜 미팅 한 7번 하고 계약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맞아. 아유, 맞아. 저는 원주까지 갔다 계약 안 된 적 있어요. 출장비 아이고, 받아야 돼. 출장비. 네, 얘기할수록 정말 끔찍한 사연입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처음부터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아마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32종의 로고를 만드셨다 그래요? 32종의 시안을 만든 거죠, 결국은. 근데 이 시안이 중간 단계에서 계속 나오니까 막 명함에도 다른 거, 앞치마에도 다른 거, 어디도 다른 거 계속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기 기준 없이 끌려가면서 생긴 참사인 것 같은데 자기가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거랑 자기를 좀 동일시하기까지도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내가 가슴으로 나온 나의 자식 같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러면은 아니 근데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라든가 이를테면은 아니면은 뭐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은 이 프로젝트에는 뭐가 맞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그냥 막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안고서 그냥 무한히 계속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멋진 디자인으로 언젠가는 막 이길 거야. 막 저 사람의 승복을 받아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디자인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건 실은 엄청 주관적인 건데 클라이언트는 그냥 별로예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도 왜 별론지를 정의하지 못한 채로 디자이너가 계속 뭔가를 새로 갖고는 오는데 뭔가 계속 다르게 새롭게 별로라서 끝없이 별로라고 말하고 이러면서 6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아까 보시고 주석으로 그냥 무표정 하나 달아주셨던데. 네, 제가 무표정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진짜 답이 없을 때 무표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32종을 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같은 퀄리티의 32종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는 내 디자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늘어진다는 건데 이거는 그거죠. 우리가 이제 안전이별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네네. 모든 계약은 이제 디자이너 분들께서 완전하게 이행을 해서 서로 관계를 좋게 종료까지 하면 가장 좋은 건데요. 그 종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연애를 한다고 우리가 항상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바라보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안전하게 이별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다 싶을 때를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이때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경험치나 역량이나 스타일을 모르고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방지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집만 뺀 상황이에요.
디자이너도 32개를 만든다고 괴로웠겠지만은 네. 클라이언트도 32번의 거절을 한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이제 감정도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스케치 미팅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탐색 미팅이라고 하죠. 탐색 미팅과 내가 감당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있고 시안은 한 3개 정도를 기본으로 드릴 건데요. 그중에서 선택한 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발전을 시킬게요. 이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 32개의 종을 주면은 여러분들 그 무슨 31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죠. 네. 거기 가서 무슨 아이스크림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 맛을 다 일일이 비교하고 그 아이스크림 먹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범위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 문제랑 일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때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중간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대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순간부터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제 정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디자이너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한데 기본 3개 정도 시안을 드리고 이 시안 중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뭐 선택을 안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까지만 일을 하는 거고 하나 선택해 주시면은 그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 다음에 디벨롭된 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 저는 뭐 수정은 한 2번 정도는 이제 무상으로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원래 컨셉이랑 좀 바꿔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추가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은 디테일에 대한 보정비 같은 거는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것도 비용이 추가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때부터 상대방도 좀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32번의 수정을 만약에 한다. 무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디자이너들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죠.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소미님? 저는 사실은 32개까지 안 나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리서치한 자료를 가지고 전략만 세워서 미팅을 한번 해요. 미팅이든 아니면 자료만 보내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님들의 브랜드는 이러이러한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어떤 접근 방식을 약간 다르게 하자면은 뭐 이를테면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면 A 방향이 있고 친근함을 강조한다면 B 방향이 있고 조금 되게 MZ세대 힙스터 뭐 이런 걸 강조한다면 C방향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일단 보여드리면서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 하나가 통과되면은 그 방향만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C방향이 됐다. 그럼 C방향 안에서의 시안을 또 한 2개나 뭐 3개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A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안이라는 걸 아예 안 만들고 레퍼런스만 가지고 미팅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시안을 이제 만들어요. 저희는. 그래서 시안을 보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거나 섞거나 아니면은 이거랑 비슷한데 조금 뭐 색깔을 약간 이렇게 다르게 해봐 주세요. 그런 수정이 오면은 거기까지는 그냥 오케이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전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마이너한 수정을 너무 많이 요청하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이제 추가 비용을 요청드릴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몇 회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지는 않기는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최근에 너무 수정을 많이 하면 이라는 말을 약간 자의적으로 너무는 아니지 이런 느낌으로 너무 많이 시키고 있으면서 자기는 너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거 숫자를 쓰긴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는 있어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네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기준도 되기도 하고 그 많은 디자이너님들이 우리가 미팅을 해서 하는 그 대화 그런 이제 페이퍼 워크 그리고 상대방하고 의사 조율하는 거를 약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의사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고 그걸 미팅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줄어들 수 있는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완만하고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수록 이 회의가 잘 됐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 회의가 잘 되면 진짜 일의 범위가 딱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를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 막 사회초년생 때 막 열혈 디자인 막 이럴 때에는 내가 엄청 완벽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빡 들이대면은 클라이언트가 무릎을 털썩 꿇고 아, 디자이너님 시향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종료. 그치. 아무리 이제 페이퍼 워크를 꾸준하게 해왔어도 갑자기 어린 디자이너가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갑자기 힙스터! 이러고 해서 컨셉을 완전 뒤바꿔서 그걸로 뭐 대성공을 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서점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약간 드라마틱한 얘기인 거고, 모든 일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진 않아요. 그쵸. 일을 안정하게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쵸. 첫 번째 에피소드 사연부터 쉽지 않은데 또 우리가 충분히 겪을 법한 사연의 내용이라서 더 공감이 많이 되고 아쉬운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변호사님이 사연 이제 읽으면서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쪽집게 강사처럼 첨삭해 주셨는데 막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 했더라면 좋았던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지금도 생기고 있을 거니까 지금이라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참고하셔가지고 파국에 이르지 않게 혹은 이제 내가 너무 크게 상처를 받지 않게 맞아. 대비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처도 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아물기 위해서 항상 무결한 계약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나를 더 상처를 입히게 되는 일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 갈등과 고통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뭘 시사점을 얻었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뭐 메모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디자이너님들끼리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부분은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방향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변호사님 망한 견적서 대회 얘기하신 것도 재미있는 기획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내 프로젝트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네. 그리고 견적서는 정말 이제 찰떡까지 썼는데 견적서와 현실이 분리가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냥 아름답기만 한 서류. 네, 아름다운 서류인데 아름다워서 그 다음부터는 안 보는 서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건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거를 지금까지는 카페에서 초코 케이크와 이제 코코아로 이렇게 달래고 계셨다면 진짜 다네요. 네, 그랬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글줄이나 목소리로 좀 옮겨서 매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이 사연자에게 한마디 정리하는 말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파워티거든요. 네. 너 티야? 네, 제가 공감력을 발휘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대신에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이런 사연을 많이 읍소하시는 분들이 오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나쁜 놈이라는 결론으로. 클라이언트 나쁜 놈이야. 저 카페 주인 나쁜 놈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라고 그 결론으로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그쵸? 나는 어차피 이 일을 디자이너로서 꾸준하게 할 건데 네. 내가 한번 어떤 나쁜 거래 경험을 했었다. 근데 그 경험을 왜 나쁘게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고, 다행인 것은 이분이 경력이 2년 차 그리고 젊은 디자이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하면 차라리 저는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서유경이 변호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30대, 40대 디자이너가 이런 경험을 하면요. 그때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나빴던 경험을 본인이 좀 겪고 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아지면 좋을지 그걸 궁금해하니까 여러분께 사연을 보낸 거잖아요. 나는 나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네네.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따끔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 과정 중에서 당신에게 이 나빴던 경험이 줬던 상처가 뭐였고 그 상처를 낫게 하려면은 결국은 케이크와 나쁜 돈 만들기가 답은 아니다. 내가 좋은 디자이너로 거듭이 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당신은 나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자이너답게 당신의 경험을 설계해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해드리고 싶죠. 네. 울지 마세요. T라고는 했지만 제가 F로서 정말 큰 감동을 받을 것 같네요. 이 사연자분이. 그래, 사실 T들도 말이야,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정말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T는 옆에서 초코케이크 먹여주는 사람이고, T래, F는. T는 그거지. 토끼 일단 먹어봐. 먹고 얘기하자. 이런. 아니 나는 이제 초코 케이크 먹는다고 문제가 달라져? F는 이거 뭐고. 일단 그거는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사실 저도 이걸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는 정말 뭐 똑똑하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이제 뭐 성공하는 변호사가 이거 아니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거는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동굴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공부라는 방법으로 풀었던 거고 이분께서는 자신의 거래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죠. 이분 사연자 동그라미님의 기회비용은 조금 셌을지언정 사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본인이 더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는 그 좋은 클라이언트들도 있어요. 또 좋은 거래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본인 스스로 고슴도치가 될 필요는 없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님 화이팅 하셨으면 화이팅.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 그 작은 사연들을 모아가지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작은 코너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소민님이 한번 첫 번째 그 작은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첫 번째 사연, 돈조님의 사연입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거의 2달째 돈을 못 받고 있는데요. 몇 번 연락을 해도 곧 처리하겠다는 얘기만 하시고 앞으로도 일을 줄 것 같기는 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반대로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이랑 일을 못하겠다 싶을 때 정식적으로 밟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돈조님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자이너로서 일을 잘해야 되는 자신과 돈을 받아야 되는 자신을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이너로서는 좋게 일을 해서 클라이언트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요. 클라이언트가 나하고 일을 하는 원칙을 어겼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룰을 어겼는데 나는 좋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떤 게임이 되겠어요? 나는 계속 좋게 양보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자꾸 자기 쪽으로 땡겨요. 그러면은 끌려가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자아를 좀 분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많은데 대부분 소송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소송이 항상 100%의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은요, 해서 이길 수 있어. 논리로는 이길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받아야 될 돈은 300만 원인데 변호사 수임비는 500이야. 저런. 실패한 장사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저 사람의 돈을 뺏겠어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네. 내가 돈을 3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변호사가 같은 일을 해주는데 500만 원을 변호사님은 뭐 100만 원만 받으세요 이러시면은 그걸 맡아줄 변호사가 누가 있겠어요.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소송은요 뭐든지 일의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이렇게 있는데 소송은 한 8, 9, 10단계에서 하시는 거고요. 뭐 형사 고소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10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뭐냐. 일단은 돈이 안 들어오면은 내가 계약상 약속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을 중단을 하는 게 내 규책 사유가 아니라 당신의 규책 사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냐. 계약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착수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는 거 그거 괜히 받는 거 아니에요. 착수금이 들어와야 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이고요. 중도금도 내가 중도금이 들어오니까 이 일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잔금은 일을 마무리하는 거에 대한 대가인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가 다르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은 중도금 안 넣어줄 건데 일단은 저희가 바쁘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진짜 저 사람의 사정을 내가 정말 극률하게 살펴서 내가 일단 손해보더라도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디자이너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거래가 안 끊겨야 되니까 우리 커리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디자이너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계약과 현실이 분리가 된 현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스튜디오에서 안 하면 김소미 스튜디오에서 일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계약상으로 돈이 입금이 되어야지 우리가 일을 착수를 해주고 우리가 입금이 되지 않으면은 업무를 잠시 중단 보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동시이행이잖아요. 당신이 먼저 이행을 해주고 우리가 따라서 이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서로 이제 동시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냐는 거야.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디자이너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계약서가 명확하다. 근데 우리는 약정한 일까지 끝냈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뭐 돈 달라고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전화 안 받았네. 그거 캡처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되시면 내용 증명 그냥 하나 보내놓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한 2주 동안 답이 없어. 그러면은 답이 없네. 그거 그냥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배달 증명이라고 하는 거까지 저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내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라고 하는 취지로 법원에다가 지급명령 신청서라고 하는 걸 내시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만에 그 법원에서는 땡땡땡 클라이언트는 디자이너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딱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저 사람이 버티고 있어. 그러면은 법정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한테 돈을 원래 줘야 되는 날부터 내가 지급명령 신청하기까지 연 5%의 법정이자 그 다음에 지급명령 결정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연 12%의 법정이자를 같이 붙여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주고 버틴다. 그러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싶은 디자이너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저는 지급명령을 받아서 항상 이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압류거든요. 가압류든지 압류든지 항상 세트로 가요. 지급명령과 가압류는 세트예요. 예. 그래서 그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뭐 법적으로 붙고 싶진 않아요라고 하는 게 사실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절차 혹은 중재라고 하는 절차를 들어오실 필요가 있는데 중재는 계약서에 본 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한다. 요 문장이 없으면은 사실 중재는 절차를 하기가 힘들고 거의 대부분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는데 특히 소액일수록 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분쟁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법원에서 하는 조정이랑은 좀 성격이 달라요.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거는 이 조정이 불성립되면 바로 소송으로 이제 이송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업계에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산업계 전문가들과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그다음 저희 같은 법률가들이 한 5명의 팀을 이뤄가지고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사건은 적당히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조정안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 3개월 정도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받을 돈이 크지 않으면 내가 끙끙끙 앓다가 잊어버리거나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패배에 익숙해지면요. 네. 그 본인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어요. 패배감에 익숙해지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내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리스트를 챙겨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게요. 저희는 다 이제 공론화 아니면 고소 이것밖에 몰랐는데 공론화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고소당하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많은 디자이너 분들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스토리를
올리시고 저한테도 스토리 이거 공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공론화에 참여하는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님 저 이런 디자인인데 제가 이런 억울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님도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니 제 스토리 이거를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죄송한데 거절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요. 백지장도 맞닿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49대 51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제 다 마련해 놓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 사실 이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어떡하지? 하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더 모르는 분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들이한테 좀 조언을 받고 싶은데 그랬을 때 돈이 얼마나 들지, 시간이 얼마나 들지, 나의 감정 소모는 얼마나 들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겁을 먹고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변호사님께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번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뭐 상담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는지, 상담 절차는 이렇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디자이너들을 위해 어떤 이런 장치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디자이너에게도 좋은 클라이언트와 나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변호사에게도 좋은 의뢰인과 나쁜 의뢰인이 있어요. 일단 변호사를 선택을 하시는 거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사실 정보가 변호사 정보도 좀 범람하는 시대예요. 근데 가능하면은 업계에서 활동하시는 디자이너님을 조금 세그먼트를 좀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정보를 얻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이런 공공기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예술인으로서 디자이너도 예술인 중에 한 명이니까 예술인으로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술인 복지재단이나 이런 곳에다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도 있어요. 거기는 무료예요. 나라에서 비용을 지급을 해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서울문화재단에서 그런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변호사님들을 어느 정도 이제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그 이제 공공기관에서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이제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비용이 적다. 비용을 내가 지불할 필요가 크게 없다라는 거고 세 번째 장점은요. 그 이후에 내가 만약에 소송 비용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도 좀 줄어드는 거죠. 다만 단점은 뭐냐면요. 내가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무료기 때문에 상담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대기가 많아가지고. 대기도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뭐 한 명당 한 번이라고 했는데 네. 법률 상담은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내요. 그래서 저는 3번으로 늘려달라고 했어요. 1인당 3번으로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공적인 지원으로 상담받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그렇게 좀 분리가 된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사건을 수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수임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공공기관이 나의 수임 채널이 되기는 조금 그래서 이제 바로 수임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실 사설로 이게 저희 로펌에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상담비 지원받을 때 대략 이제 제가 많이 양보를 해서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 로펌에서 받으면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조금 신경을 조금 덜 쓸 수밖에 없는 문제도 네네. 있긴 하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단점인데요. 일단은 부담 없이 하시려면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상담을 이제 구하러 가는 것보다는 미리 그냥 이렇게 좀 친한 변호사하고 팟캐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리는 것도 사실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뭐 소송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보다는 실제 로펌을 오셔야 되는데 실제 로펌을 오셔서 상담을 받을 때는 그때는 저도 굉장히 엄격근진 엄격하고 이제 근엄한 표정으로 이제 법률 상담을 하게 될 텐데 법률 상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1시간 동안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법률 상담에도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의뢰인들은 뭐 1시간당 뭐 20만 원이라면서요, 30만 원이라면서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만 참고하세요.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겪어왔던 맥락을 파악을 하고 쟁점을 파악을 해서 아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주는 일종의 시험을 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자료 검토 비용이라고 하는 걸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못 봐요. 본인은 내가 배가 아프니까 맹장염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배를 까보면 맹장염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 의뢰인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 상담 비용을 받을 때 일단은 기본 상담료랑 그냥 자료 검토 비용, 자료 검토를 할 때는 당신이 주고받았었던 소통 내역 플러스 계약서 플러스 여러 가지 기타 제반적인 자료를 다 달라. 그리고 그걸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법률 상담 비용을 이제 일단 20만 원 이상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경력과 사건 수행 경험에 따라서 로펌 규모에 따라서 상담에 들어오는 변호사 수에 따라서 상담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중견 대형 로펌 이상은 이제 파트너급 변호사님들은 거의 100만 원 이상 받으시기도 해요. 상담을 할 때. 근데 그런 경우는 기업 소송 같은 거에 가까울 수가 있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이 조금 높아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기본 20만 원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제 자료 검토 비용, 자료 양에 따라서 좀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좀 지향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지 이 로펌 저 로펌 해가지고 로펌 쇼핑을 하러 다니는 의뢰인들은 저희가 알아봐요. 왜냐하면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언어를 어설프게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여요. 네네. 이게 보여요. 간 보고 있구나. 저 변호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변호사들은 그런 걸 딱 캐치를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어차피 나한테 사건 안 맡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대충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미 다 알고 오셨네요. 그쪽 먼저 이제 상담하신 변호사님하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하실 때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어느 변호사님하고 이제 꼼꼼하게 자료까지 검토 가능한 변호사님하고 하시는 게 좋지.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또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그런 부분 말씀해 드리고 싶죠.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그 외에 우리도 견적 물어보는 메일 받았을 때 아 이거 지금 나 말고 한 20명한테 더 보냈구나 약간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똑같다는 사실 알게 됐고 하여튼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그런 법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 우리가 오늘 이 상당히 더운 녹음실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슬슬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질문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두와 더 힘내주셔야 되는 서유경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변호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오늘 새로운 시즌의 첫 번째 화를 진행을 해봤는데 소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게스트를 초대를 했어도 다 디자이너거나 디자이너랑 협업하는 뭐 인근 직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랑 언어가 다른 근데 이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처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밀도가 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라지? 약간 오늘 프리스타일로 조금 녹음을 했는데 그런 건 비밀이었는데 그런 거 치고도 이게 확실히 뭐라지? 말과 글로 일을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해서 그런가 되게 굉장히 밀도 높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팽팽 돌고 있고 아주 하이퍼 어웨이큰 상태입니다. 네, 저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이 사연자분의 얘기가 이제 일상적인 평범한 얘기여가지고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더 어려워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첫 에피소드부터 든든한 팁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게 저희가 앞으로 4편을 더 만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디자인 FM만 열심히 챙겨 들어도 어디 가가지고 정말 울며 불며 초코 케이크 먹고 있는 사람이 될 일은 좀 적지 않을까. 그쵸. 이제 돈 때문에 울었으면 돈으로 눈물 닦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듭나는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화에서는 또 오늘 같이 만났던 서유경 변호사님과 함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저런 계약서를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계약서에 뭘 넣고 빼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봐야 호구가 되지 않을지를 확인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마스터하고 싶다 하는 청취자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에피소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때 경계절서 워크숍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계약서랑 견적서가 결국은 이제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내 일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여가지고 서로 약간 호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에피소드를 이렇게 번갈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벌써부터 청취율 욕심 한번 어필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은 애플 팟캐스트와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도 통째로 업로드됩니다. 디자인 FM 이번 시즌은 2023년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 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2기 활동으로 빠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FM은 언제나 여러분의 청취 후기를 기다립니다. 애플 팟캐스트 리뷰,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SNS에 해시태그 디자인 FM과 함께 올려주시는 후기들 늘 지켜보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그 관심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디자인 FM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FDSC가 만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fdsc.kr을 팔로우해주세요. 팟캐스트 외에도 FDSC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안녕.